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스웨덴 사람이 한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살면서 지금까지 그 잠자리 대상을 몇 명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잠자리를 같이 한 상대방의 숫자가 거의 1000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왼쪽은 이쪽으로 가시면 1000분의 1보다도 적잖아요. 저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서 이런 연결망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질병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질병 혹은 질병이라고 할게요. 그 질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예를 들어 어떤 백신 같은 게 개발돼 있다고 치고요.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눠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성병이 전염되는 구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백신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저분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그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서울역 앞에 서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예를 들어 뭐 30%한테 다 나눠줬다고 해봐요. 30%에 나눠줬다고 해봤자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카사노바는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차피 전염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상대방의 숫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방송을 하는 거죠. 파트너가 100명 이상인 분들은 내일 아침 서울역 앞에 모이세요. 그런다고 갖고 나올까요? 저런 분들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하다가 누가 아주 정말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하다가 누가 아주 정말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서울역 앞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줘요. 단지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 백신을 받아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쓰지 마시고 선생님의 파트너한테 드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작동할까요? 그렇게 하면? 왜? 카사노바한테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사노바에서 네, 왜 그렇죠? 파트너가 많은데. 네, 맞아요. 이런 쪽은 저희가 약해가지고. 네,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잘하시네요. 자, 카사노바한테 그 백신이 그 다음날 전달되려면 파트너가 1000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만 받아가도 그 백신이 그 다음날에 카사노바한테 전달되죠. 왜냐하면 백신을 나눠줄 때 부탁이 직접 쓰지 마시고 파트너한테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직접 쓰지 않고 본인 파트너한테만 전달해라라고 부탁만 해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카사노바한테 백신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재밌죠. 네. 그리고 별로 어려운 방법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연결 구조를 갖는지를 이용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건 개미라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그런 사회적 곤충이죠. 개미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놀라운 방법을 써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하얀색 부분은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서 개미가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은 헝겊처럼 표면이 약간 까끌까끌해서 개미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얀 곳에서 출발한 개미가 왼쪽 위에서 출발한 개미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떤 목적지까지 가도록 개미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런 길을 찾아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개미가 저런 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뭐냐 하면 하나는 자기 앞을 간 동료 개미의 흔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따라가기라고 부를게요. 따라가는 거죠, 친구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끔은 친구가 간 길을 따라갈 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탐색을 하는 거죠. 이처럼 따라가는 것과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섞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 아주 합리적인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개미가 돌아만 다니고 친구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먹이를 찾았다고 해봐요. 그래도 다른 개미가 쫓아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미가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찾았다고 해도 다른 개미가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 해결책이 전체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개미가 탐색은 안 하고 친구가 간 길만 계속 쫓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개미에서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현상이 보고됐는데요. 개미가 커다란 원을 그린대요. 한 둘레가 300m 정도 되는 그 커다란 원을 그린 다음에 개미들이 계속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300m면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개미들이 결국은 먹이를 못 찾으니까 다 죽는 그런 현상도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미가 하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 이때 길을 꺾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개미가 아주 놀랍게도 A에서 출발해서 B라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개미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실제 개미가 만든 경로가 A에서 B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개미가 똑똑해요. 그렇네. 개미가 똑똑할까요? 개미가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이 길이 제일 빨라. 그래서 거기로 갈까요? 개미는 안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 개미가 이렇게 놀라운 해결책을 찾는 거죠. 아까 동료 개미가 바닥에 남겨놓은 어떤 흔적을 쫓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그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이 휘발성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증발해서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개미가 택한 길이 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하나는 그냥 똑바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다가 한번 꺾는 길이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러면 개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 이 직선을 따라간 길 위에는 페로몬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짧은 길은 페로몬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증발하면 또 오고, 증발하면 또 오고. 그래서 개미가 저런 아주 효율적인 길을 남긴다라는 거를 개미가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여러분이 친구랑 바닷가에 갔는데 친구가 여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선 달릴 수 있고 여긴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가장 빨리 가는 길, 그 길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수영을 오래 하는 네, 수영을 오래 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서 와도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신고. 일단 119 신고. 일단 SOS. 계산을 아주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런 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119 부르든가 뜨시는 게 나아요. 예. 어쨌든 개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주 가장 그 짧은 시간이 걸리는 길을 찾는다는 건 아주 흥미롭죠. 일단 뛰세요. 예, 계산하지 마시고. 꿀벌도 비슷한데요. 이게 꿀벌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되면 너무 꿀벌 숫자가 늘어나면 절반 정도가 다른 새로운 이주지를 찾아서 옮겨간대요. 꿀벌들이 탐색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저쪽도 가보고 뭐 동쪽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그런데 꿀벌들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사실 제가 곤충학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는 채셨겠지만 꿀벌들이 다녀와서 춤을 춘다는데요. 춤을 추는데 자기가 갔던 곳이 마음에 들수록 더 오래 춤을 춘다는 게 알려져 있대요. 처음 상황은 꿀벌들이 굉장한 여러 군데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선은 가늘고 어떤 건 굵잖아요. 두꺼운 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꿀벌들이 그쪽을 좋아하는 꿀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처음 상황은 여기를 좋아하는 꿀벌들이 제일 많았던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좋아하는 꿀벌들이 더 많죠, 지금. 그래서 결국 계속 시간이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요 방향이 굉장히 많은 꿀벌들이 좋아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꿀벌들이 거기가 좋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방향이 결정되고 새로운 이주지가 결정되면 꿀벌들이 이제 거기로 합의한 다음에 모두 옮겨간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때 가장 많은 꿀벌이 좋아했던 방향은 여기예요. 네. 근데 최종 선택된 방향은 거기가 아니라 딴 데죠. 네. 네. 즉 뭐냐 하면 근데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꿀벌이죠. 꿀벌들이 거기를 쫓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때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방향이 오히려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런 꿀벌이 어떻게 새로운 그 이주지를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소수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 다수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신빙성을 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람이 꿀벌한테 배울 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물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재물포. 예, 재물포 무슨 말이죠? 재물포 지역 아닙니까? 부천 재물포. 예, 그런데요. 물리학의 관계돼서 재물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 때문에 물리를 포기했다. 아재 개그. 아재. 아니, 제가 만든 아재 개그는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재물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물리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아마 제 말씀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어쩌다 어른이라고 이 화면이 나오면서 거기에 파란 우산을 쓴 사람이 날아가잖아요. 네, 제 날아가고 나가요. 있어요. 바로 네. 나가요. 근데 저걸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저게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날아간 것 같은데. 든 생각이 바람이 굉장히 위로 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저분의 모자가 가만히 저렇게 있을까? 맞네. 그 생각을 못했다. 우리. 그러네, 진짜. 야, 우리 CG도 잘 만들었다만 생각했지. 저와 같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말이 되나? 저게 왜 저럴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또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 제가 궁금해서 시작했던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들어올 때 치고 요번에 저거 해서 2번 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치라고 할 거예요. 아직. 그런데 세 번째 박수를 치실 때는 어떻게 치시는 거냐면 이 장소에 있는 다른 분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를 귀로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의 박수의 박자에 맞춰서 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셋 하면은 시작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예. 맞아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 신기해. 이게 어떻게 맞지? 제가 지휘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박수의 박자를 지휘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있는 다른 분들의 박수를 귀로 들으시면서 그 박수의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쳐야겠다라고 노력만 해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죠. 다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통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메트로놈 5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메트로놈 5개가 올라가 있는 이 널빤지를 들어서 네. 이분이 알루미늄 캔 위에 올려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와. 메트로놈이 왜 저래? 맞아. 우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메트로놈을 5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로도 해요. 이거 완전 신기해. 이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처음에 메트로놈이 다 따로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메트로놈이 올라가 있는 널빤지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메트로놈이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널빤지. 움직여. 밑에 널빤지가 아까보다 움직이죠? 예. 바로 앞에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걸어간 사람들이 발자국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죠? 네. 여러분 처음에 박수를 칠 때 귀를 기울이시면서 같은 박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박수의 박자를 들으면서 즉 청각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전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죠? 메트로놈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 메트로놈하고 맞췄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요. 쟤네들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트로놈은 귀가 없어요. 그죠? 네. 메트로놈은 어떻게 다른 메트로놈의 움직임을 느낄까요? 진동? 예, 그게 바로 밑에 널빤지가 움직이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까 밀레니엄 브릿지 위를 사람들이 걸어갈 때 소수의 사람이라도 밀레니엄 브릿지 위에서 예를 들어 왼쪽으로 조금 움직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리는 아주 적은 폭이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건 이해하세요? 메트로놈이 왼쪽으로 가면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의자를 있잖아요. 예. 올라서신 다음에 발을 떼시고 몸을 왼쪽으로 씩 돌려봐요. 그럼 의자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 중에 소수가 왼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면 아래 다리는 약간이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 느낀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 다음엔 다리는 오른쪽으로 더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진 변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 그거를 되먹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되먹임 현상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점점 폭이 커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박수를 칠 때 그 박자를 맞춘 것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주변 분들을 듣다가 거기에 맞추다가 점점 박자가 맞아서 그 공통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잘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가 이게 뭔지는 금방 다들 아시겠죠? 네. 예.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을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성씨들이 많으세요. 처음 봤어. 여기 즙씨도 있고요. 맹씨. 망절씨라는 성씨도 있어요. 굉장히 여기 혹시 즙씨 계세요? 즙씨 계시면 즙씨. 즙씨. 이 자리에 즙씨가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즙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 한 20분 정도였어요. 진짜 실제로 그러시구나. 예, 실제 이 성씨는 다 실제로 있으신 분들이고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경씨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경씨가 다른 곳에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경. 그럼 맞아요. 네. 한자로 적었을 때 다른 분들. 예. 그래서 굉장히 희귀성씨들도 있고 어쨌든 오늘 여기 즙씨를 가지신 분이 안 오신 이유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20분밖에 안 되는 즙씨성을 가지신 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은 아주 작죠.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한 확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가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게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어허. 그리고 이 세로축은 성씨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값이 뭐냐면 198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인구가 한 5천만인데 성씨는 한 300개가 조금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씨를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도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거예요. 전화번호 이런 걸 앞에 놓고 세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 세요? 와, 이건 진짜 있을 수 없어요. 김효진 씨는 제가 전화번호 하나를 다 셀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평생을 세고 계셨을 것 같아요. 1시간? 네? 어떻게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그걸 1시간에 어떻게 그걸 세? 이만한 건데. 아니 한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우선 세고요. 그다음에 김씨면 김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장이지만 세면 곱하면 이제 얼마? 세다가 중간에 틀려면 다시 세요. 까먹잖아요. 근데 정확히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아주 흔한 성씨들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그런 성씨.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로 세면 돼요. 페이지로 세면 그런데 김한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가 있잖아요. 그래 봤자 김씨가 200페이지인데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 안 세봤자 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한 성씨는 페이지로 세요. 중간 정도 성씨는 어떻게 세는지 알아요? 자로 세요. 자로. 어떻게? 어떻게? 몇 센치? 몇 칸인가 이렇게? 밀도를 재는 거예요, 처음에. 자를 딱 놓고 30cm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세 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성씨는 이제 자로 세고요. 희귀 성씨는 이제 세야죠, 정말. 손. 그렇게 하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정도면 세요. 야, 전화번호가 신기하네. 한 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연구가 아닌 것도 많아요. 처음 생각하면 와 저걸 언제 해 하겠지만 어떨 때는 잘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렇게 어떤 실제 데이터를 얻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이 과학자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이 가로축이 한 칸에 10배씩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 6, 플러스 7이라고 적힌 거는 그냥 0이 6개, 0이 7개, 0이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가 가로축은 이렇게 10배씩 늘어나게 그리고요. 세로축은 그냥 50칸씩 늘어나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렸을 때 거의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이 직선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성씨를 한 페이지 안에 다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를 갖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10배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10배가 되면 이 정도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우리나라 성씨가 기껏해야 320, 30개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 5억으로 4억 5천만이 인구가 늘어도 성씨는 몇십 개밖에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뺀 모든 나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금 현재 있는 성씨가 13만 개예요. 네. 13만 개고요. 13만 개라는 숫자뿐 아니라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만약에 성씨가 지금 13만 개인데요. 일본 인구가 10배가 되면 성씨가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뭐 몇만 개는 늘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10배가 돼봤자 달랑 4, 50개밖에 안 늘어날 걸로 요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걸 해보는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이 성씨를 적어서 내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모든 분의 숫자가 111명이었고요. 서로 다른 성씨가 27개였어요. 그럼 한번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여기. 와 진짜 직선이네. 요 직선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실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해봤거든요. 일본에서 했을 때는 점이 저기 찍혀요. 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조사만 해도 제 앞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이 가지고 있는 성씨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제가 성을 댈 겁니다. 성을 안 여러분 다 웃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웃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누가 성씨를 바꾼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정말 틀릴 리가 없다. 난 정말 확신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성씨를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씨가 300개 정도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과거에
조선시대 성씨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성씨를 어떻게 볼까요? 책을 통해서. 책으로? 어떤 책? 예? 아, 족보? 네, 오, 맞아요. 족보로 보면 돼요. 제가 10개 집안에 전산화되어 있는 족보가 있어요. 10개 집안인데 어떻게 성씨를 다 보죠? 10개밖에 없는데 성씨가? 부인. 맞아요. 족보에는 그 집안에 시집온 여자분의 성씨와 본관이 적혀요. 예, 그걸 잘 보면 그 집안에 시집온 여자들의 성씨로 미루어 보건대 조선시대의 성씨는 어땠을까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직선으로 올라가는 모양 보셨잖아요. 그건 조선시대 초에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지금처럼 굉장히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된 나라인데요.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400~500년 전에도 거의 비슷했었어요. 아, 참고로 우리나라 성씨에 대한 이런 방법의 연구에선 제가 전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박수를 빨리 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권위자인 이유가 저밖에 안 해요. 이게 누구예요? 네, 아인슈타인이죠.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해요. 잘 보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마릴린 먼로. 네, 다시 볼까요? 어때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근데 멀리서 크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고요. 줄여서 보면은 마릴린 먼로거든요. 이게 여기-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여기 한번 크게 한번 다시 볼까요? 크게 본 다음에 여기 근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안경을 올리고 보세요. 누가 보이나? 그래서 이 사진이 가까이서 보면 아인슈타인이고요. 멀리서 보면은 마릴린 먼로가 돼요. 되게 신기해. 멀리 거 하나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똑같은 사진이에요. 웬일이야. 드레스 입은 것 같은데 지금? 재밌죠? 근데 왜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시진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네. 설마요. 그 최근에 중력파가 검출이 됐잖아요. 그 중력파 신호를 검출한 방법이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아인슈타인과 마릴린 먼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어떤 거냐면 중력파가 원래 처음에 그 검출된 파동은 맨 위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잡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잡음들을 다 이렇게 제외해야 깨끗한 중력파 신호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 위에 계신 분은 커다란 거리에서만 정보를 남겨요. 그다음에 밑에 계신 분은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있는 정보만 남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사진은 멀리서 봤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서 봤을 때 있는 그 세밀한 정보만 남기고요. 송중기 사진은 멀리서 봤을 때 정보만 남겨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땐 송중기가 되고 가까이서 봤을 땐 제가 되는 설마. 가능해요? 그런 사진. 정말 예. 그게 가능해요? 볼까요? 이건 네. 기적 아니, 아닌가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나도 송중기. 그 송중기 씨가 이 프로 보나요? 네, 저 누구예요? 저죠? 네. 네, 또 한번 볼까요? 전화 이걸 작게 보면. 다시 볼까요? 신기해. 저도 송중기예요. 저도 송중기예요. 물론 멀리서 보면 그죠? 네. 재밌어갖고 사실 그 조금 더 해보려고 했었어요. 다음 볼까요? 혹시 저 뒤에 계신 청중분 중에 한 분 여기 무슨 글씨인지 읽어보실래요? 수어프 선물 있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수어프 선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다음 학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붙여놓으려고요. 그 학생들이 멀리서 보면 와 수업 끝나면 선물 주나 보다. 열심히 듣겠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에 가까이 오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아, 이건 진짜 좋겠다. 와. 재밌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 수업할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아, 완전 속겠어요. 그런 게 다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나요? 김상중 씨, 이게 뭘까요? 가 오다걸 야보사 가고 말꽃주 보실도 그리 이게 일단은 그 김소월님의 어이구. 진달래 꽃이라는 시의 느낌이 나는 말이에요. 예. 이 시를 어떻게 만든 건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른쪽은 다들 아시죠? 네. 예, 오른쪽이 바로 원래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오른쪽에 원래의 진달래꽃에서 왼쪽에 있는 이걸 만든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나, 보, 기, 가처럼 한 글자 한 글자씩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은 다음에 막 섞어요. 그리고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왼쪽 거예요. 물론 할 때마다 물론 다른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의 원래의 진달래꽃과 정확히 똑같은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가 왼쪽에도 있고요. 보도 찾아보면 있고요. 똑같은 글자 수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른쪽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왼쪽 거를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 같은 걸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바로 글자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네의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원래의 아름다운 그림에서 그냥 픽셀이라고 하죠. 그 점들을 다 모아서 또 막 흔들어서 뿌리면 왼쪽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정확히 똑같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서 느꼈던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른쪽에 원래의 인상파 화가 모네의 그림에선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왼쪽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림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점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점들이 다른 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봤는데요. 어느 누구도 시를 현미경으로 읽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글자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글자 하나를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한 글자씩 보면서 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림도 현미경을 갖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이름 붙인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끼리의 어떤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붙인 제목인데요. 이거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마시고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한번 빨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이는 게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읽을 때는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뭉터기로 봐요. 그래서 빨리 볼 때는 처음에 사실 캠리브지라고 되어 있지만 빨리 볼 땐 저걸 캠브리지라고 보는 거죠. 연결 구가 같은 게 더 재밌어요. 언뜻 보면 처음엔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엉망진창. 엉진창망.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아니 저기 정말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저걸 왜 처음 봤을 땐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처음에 빨리 읽었을 때랑 천천히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을 때랑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요. 즉 똑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읽는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대상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인 거죠.
똑같은 것도 빨리 읽을 때랑 천천히 읽을 때랑 달라지니까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네의 그림인데요. 이 모네의 그림에 보면 왼쪽에 예쁜 꽃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화가가 그린 거는 맨 오른쪽에 그냥 물감 덩어리예요. 그럼 빨간색을 뒤죽박죽 칠해놓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 물감 덩어리를 예쁜 아이가 들고 있는 붉은색 꽃이다 라고 느끼는 건 우리예요.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품과 작품을 보는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라는 뜻에서 두 번째 관계 맺음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관계 맺음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고요. 두 번째는 보여주는 대상과 보는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중요한 관계 맺음은 저는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사회 관계를 이루고 있는 연결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밀그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자, 이 밀그람이 한 실험이 어떤 거냐면 이 미국의 중부지방의 네브라스카 혹은 칸사스라고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줘요. 근데 그 편지 겉봉에는 그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정보가 또 주어져요. 그 사람이 바로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줘요. 처음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을 알 것 같다고 믿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가 이렇게 한 단계씩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네브라스카, 캔사스, 이 미국의 중부지방에서 출발한 편지가 인편, 사람을 통해서 전달돼서 결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식 중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전달된 편지들을 분석해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 경로를 연결하는 사람의 숫자가 5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적다. 좋네. 미국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우리보다 많아요. 많아요. 몇 억 정도 되는 미국 인구가 있는데요. 미국 인구 중에 아무나 두 사람 딱 집었는데 두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 관계망의 길이가 5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겠다.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람 5단계만 넘지면 마이클 잭슨 알 수 있다고. 예, 바로 요 실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편지를 미국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다면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저 사람한테 몇 단계에 전달이 될 것 같아요? 7단계? 왜 7단계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면 전달될 수 있어요. 미국 안에만 가면 5단계예요. 미국 안에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한 분은 미국에 아는 사람 있지 않아요? 교포 만나면 한 명은 있어요. 6단계면 되죠. 여러분부터 출발해서 미국까지 한 단계, 그 다음 미국 안에서 5단계. 사람이 늘어나도 단계의 숫자가 아주 느리게 증가해요.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으면 절 주세요. 그럼 몇 단계죠? 7단계. 별로 안 늘어난다. 미국하고 전 세계로 생각하면 인구가 10배는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단계 숫자는 딱 한 단계만 늘어나잖아요. 그게 아까 사람 숫자하고 성씨의 숫자를 비교한 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걸 눈치채실 수 있죠. 그게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똑같은 함수꼴로 기술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실험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전화해서 우리 커피 한잔 할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김한석 씨는 몇 분 정도 돼요? 전화번호에 뭐 10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예. 커피 먹자고 하면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전화번호부에는 1000개면 정말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연결망도 마당발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그런 거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 마당발이 누굴까라는 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도 그런 거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 마당발이 누굴까라는 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 이름 중에 성을 빼고요. 여자들 이름만. 가장 흔한 이름, 여자 이름 100개를 적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남자 이름도 이름만 상위. 가장 흔한 남자 이름 100개를 적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2장씩. 그리고는 그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으면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100개 정도의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을 알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마당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면 제가 수업 중에 그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100개의 여자 이름 중에 98개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바람둥이. 못 쓰겠네. 그 학생은 분명히 마당발. 그리고 그 친구, 그 똑같은 조사를 했었어요. 그거를 표시를 하라고도 하고 각 학생이 그 전화번호부 목록에 몇 명이 있는지를 적어내라고. 그 친구가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목록의 길이를 보나 방금 간단한 실험을 해서 아는 이름이 몇 개인지를 세나 정말로 우리 사회에 마당발이 있어요. 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냐면 앞에서 밀그람 실험에서 편지가 전달되는 실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편지가 굉장히 많이 보냈지만 사실 그 중에 64개만 최종 수신자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수신자의 집으로 온 편지가 24개였는데요. 그 24개의 편지 중에 한 사람을 한 이웃이 16개의 편지를 최종 전달한 거예요. 한 이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당발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오, 재밌다. 직장으로 전달된 거는 40개인데요. 그 40개가 딱 2명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발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오지랖 넓은 사람. 있네. 있어.